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추석 특집 종목 진단, 70개가 넘는 기업의 진단 중에 10번째 영상입니다. 종목 개수가 적지 않아서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종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영상 아래 댓글에 해당하는 종목의 시간대를 적어 두었습니다. 종목명 앞에 있는 숫자 시간을 클릭하시면 바로 종목으로 이동되니까요. 활용하셔서 효율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종목을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 체크해 나가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우선 지난 9월 29일 공시가 있었던 것 아시나요? 9월 29일 10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98만 3천 주 약 2212억 원을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죠? 작년 초에 3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동시에 상당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는 거죠. 작년에는 3,225억 원을 매수했죠.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나머지 약 4,5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3분기는 현대차그룹 중국 사업 부진에 따른 중국 가동률 회복 지연 등으로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4분기에는 분기별 개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넘어서면서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전기차 판매 확대와 이후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출시로 외형 확대, 수익성 개선 모두가 기대되고 있는 점은 중기적으로 지속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6월부터 이처럼 상승 하락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승 중인 60일선에서는 이처럼 꾸준히 지지가 나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25만 원에만 강하게 안착해줘도 좀 더 스무스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물론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겠죠. 그러다 보니 향후 반등 시 25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참고하고 계셔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뭘까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2019년 작년 실리콘 음극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지금은 생산을 늘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쵸? 네. 아직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크진 않아요. 글로벌 기준 얼마냐면요. 올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액에 133억 원 밖에 안 되지만 무려 5년 후 이게 얼마까지 성장하냐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5조 5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수치로만 보면 400배가 넘는 시장인 거예요. 성장성이 5년 동안 400배. 현재 실리콘 산화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LG화학이 내년부터, SK이노베이션은 2023년부터 실리콘 산화물 음극재를 배터리에 본격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극재 배터리 개발 경쟁이 치열한 만큼 향후 음극재 시장 성장 전망도 밝지 않을까 합니다. 이유는 음극재가 양극재에서 생산된 리튬이온을 수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양극재의 성능 향상에 따라 음극재의 성능 개선도 자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작년에 38억 원이었는데 올해 15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올해 음극재 사업에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긍정적이고요.
2년 후부터 실리콘 음극재 수요량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수익 손실에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긴 호흡에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저점이기도 하고 4만원대, 그러니까 4만원이 강하게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겠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우선 5만원을 강하게 돌파, 안착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차 쪽, 2차 전지 쪽 관심 있게 보는 분 중에서 대주전자재료 안 보시는 분이 없을걸요, 아마. 그쵸? 그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심도 갖게 하고 있고, 지속 관심 필요합니다. 좀 더 긴 호흡에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은요, 렘데시비르 주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알려져 있죠. 일단 요거부터. 지난 9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은 식약처를 조사한 결과 렘데시비르 3상 임상 단계에서 발생한 심박수 감소의 부작용 한 건을 지난 4월에 보고받았지만 치료제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274명의 환자에게 렘데시비르가 투약되었고, 이 중 16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이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던 점은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파미셀은요, 렘데시비르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또 무슨 관련주죠? 네, 미국 제약사 모더나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죠. 현재 시간 따끈따끈한 뉴스죠. 며칠 안 됐어요. 9월 30일 반셀 모더나 CEO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배포할 백신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언제요? 빨라야 내년 봄, 스프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식약청으로부터의 백신의 긴급 승인을 신청하는 것도 언제요? 일러야 크리스마스 한 달 전 11월 25일이 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반셀 CEO를 인용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11월 말에 있는 거예요.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이 세 개 기업이 가장 앞서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여전히 임상 관련 불확실성이 100% 제거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임상 3상 시작했지만 미국에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곧 FDA가 요청한 데이터가 도착할 거고, 이를 분석해서 과연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관련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중요해졌죠. 또 모르죠. 향후 FDA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임상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면 상대적으로 모더나 관련주인 파미셀이 부각받아서 좋은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모더나 임상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주가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백신 임상이라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비중은 크지 않게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빨강색은 기관, 누적, 파랑색은 외국인 보유율입니다. 지난 3월부터 빨강색도 올라오고 있고요. 파랑색도 올라오고 있죠. 이 말은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 3월부터 기관과 외국인 합쳐서 메이저가 3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데, 향후 메이저의 수급에도 지속 관심이 필요하겠고, 단기적으로는 종가상 갈색 201선이 강하게 지켜지는 것은 중요하겠고요. 또 반등 시 유의미한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61선과 121선이 겹쳐져 있는, 수렴해 있는, 함께 있는 가격권인 21,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기업은 TY홀딩스입니다. 이거 뭐야? 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TY홀딩스는 뭐죠? 태영건설에서
투자 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올해 1월 경영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인적 분할해서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가겠다고 이미 의결을 했었죠. 이에 따라 SBS 미디어 홀딩스의 최대 주주도 기존 태영건설에서 TY홀딩스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런 가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태영그룹 입장에서 방송법을 준수하면서도 SBS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TY홀딩스와 SBS 미디어 홀딩스를 합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TY홀딩스를 인적 분할하면서 신설하는 법인, 뭐 TY 미디어라던가 아무튼 anyway 그 신설하는 법인과 SBS 미디어 홀딩스를 합병하는 거죠. 이 두 번째로 하면 태영그룹 오너 일가는요, 두 개의 지주사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지주사 체제 전환이 된 것이 2017년부터 태영건설 지분을 꾸준히 늘려서 2대 주주가 된 어디요? 머스트 자산운용의 경영 참여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지주사 체제 전환이 된 거예요. 입김이 세진 머스트 자산운용 때문에. 그래서 인적 분할 시의 비율도 주주 입장을 고려한 비율로 볼 수 있어요. 머스트 자산운용 덕분에. 향후 경영진의 단독 의사 결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이사회 산하 거버넌스 위원회도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개인적으로도 이번 분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할 같은 경우는 좀 아니다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다만 아직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TY홀딩스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어쩌면 주가의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은 염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머스트 자산운용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주주에게 우호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정 기간이 좀 지나야 주가의 흐름 또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성도 확인될 듯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중은 크지 않으셔야 되겠고 그러면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면서 좀 기관 외국인 수급 또 주가의 흐름 등 또 좀 뭔가 좀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화이팅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QSI입니다. 제가 차트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 이렇게 미리 먼저 종목을 여쭤본 거였죠. 아니면은 그냥 뭐 차트 분석하고 그냥 대충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QSI 하면요, 자율주행이죠. 라디아 센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 좀 알고 있죠. 아는 분들은 라디아 센서 기술. 레이저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신호를 보내고 반사되는 신호를 다시 받아서 전방 물체를 식별하는 방식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레이저 기반이에요. 뭐 주파수나 전파가 아니고 지난 8월 중순 최근 가깝게 볼만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는 뭐 크게 움직인 것도 없지만 8월 달엔 8월 중순에 140억의 투자금을 확보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그 중에 반은 설비 투자, 반은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죠. 이번 투자받은 70억 원은 위성통신용 안테나, 이통체 통신용 등의 두루 활용되는 반도체 소자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기술 개발이 되고 가시적인 매출이 나온다면
영업이익률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지난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머스크가 자율주행 언급을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꿈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1, 2주간. 이에 따라 QSI도 좀 꿈틀하는 모습이죠. 아시겠지만 하루 거래량이 5만 주가 안 되는 날도 많고요. 그러니까 비중이 크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또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수치도 여전히 작은 것을 감안하면 비중은 크지 않으셨음 하고 향후 조정이 나오더라도 종가상 15,000원만 지켜준다면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려있건 저점에 사셔서 수익이 나셔있건 비중은 크지 않으셨으면 하고 좀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반등 시 19,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해야 좀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섯 번째는 녹십자 셀입니다. 2007년 항암치료제 이뮨셀 LC 간암 대상으로 KFDA 품목 허가를 받아서 작년에 이 부문 324억 원의 매출을 올렸죠. 이뮨셀 LC. 이뮨셀 LC에 대해서는 2025년에 FDA 판매 허가 획득 목표를 두고 있는 가운데 이뮨셀 LC에 대하여 다양한 임종에 대한 적응증 확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 7월 31일에는 항암치료제 이뮨셀 LC가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부터 담과남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런 가운데 요때 8월 주가 상승 배경은 뭐였죠? 첨생법 수혜 기대감이 있었죠. 면역 세포 치료제 CMO 공장에 대한 성장성 부각 받은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 6월 81억 원의 위탁 생산 계약이 있었는데 최초의 미국 임상 시험용 의약품 생산입니다. 근데 글로벌 수준의 높은 안정성과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면에서 뭐 100억 원도 안 되긴 하지만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6월 달에 81억 그쵸? 위탁 생산 계약 있었고 또 8월 달에 다시 한번 CMO 공장이 부각받다 보니 이제 6월 달에 전고점을 돌파한 거였죠. 한편 현재 생산 시설인 가산동의 GMP도 용인 셀센터로 통합 이전을 완료할 계획인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뮨셀 LC 모멘텀 말고도 신규 키메릭 항원 수용체 카트 T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고요. 많은 분들 아시죠? 네, 키메릭 항원 수용체 카트 T세포를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고 올해 초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현지법인 노바셀을 중심으로 향후 분남미와 유럽 시장 진출이 가능한 파트너사와 기술 수출 또는 판권 계약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도 관심은 필요해 보입니다. 하루 거래량 연휴 전에 얼마였어요? 5만 주 안 됐어요. 하루 거래량이 적은 편이고 모멘텀 내용이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지 않으셨으면 하고 또 주봉을 보시면 단발성 이슈로 언제요? 5만원을 돌파하는 것은 무리였었다는 것도 주봉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저점은 강하게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노란색 동그라미로 미리 체크해뒀죠. 반등 시 44,000원 전후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44,000원 전후에서는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6개 기업에 대한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 알림 받기로 해놓으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알림이 안 되는데, 팝업이 안 뜨는데 가끔 들어오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제가 하루에 한두 개는 올리죠.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